네, 고맙습니다. 2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갔어요. 예. 1시간이 지나가서 방송을 하나 끊고 다시 2부 방송으로 이어서 지금 진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진행하면서 바로 우리 장근호님께서 별풍선 10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자영농들이 신고를 못해서 땅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호로가 메뚜기님께서 네, 한국사 1급이시죠. 그래서 역사에 매우 해박한, 굉장히 해박하셔갖고, 당시에 이제, 뭐 고래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온 땅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고를 아무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안 했던 땅에 대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무연고지 땅이라고 해갖고서는 다, 뺏었어요. 우리 바보 은주님, 고반장님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MB의 태생은 일본이라 그런지 뼛속까지 친일파인가 봅니다. 다녀오세요라고 하셨어. 다녀오시라고 하셔서 다녀오면 하는데 다녀올까요? 그러면 물을 좀 한 잔을 마시고 그러면 하는데 우리 노래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들을 노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전대엽진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국의 강철대호 전대엽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무지쳤다 우리 뇌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해로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많이 설 때까지 아마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길로 강철 같은 우리의 해로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많이 설 때까지 아마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길로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길로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덕분에 물 마십니다. 네, 강철대호, 국외강철대호. 예전에 진짜 제가 학생운동할 때 감옥 갔을 때 감옥에서 국외 강철대호 전대호 이거 부르면요, 당시 이제 제가 그때 91년도에 학생운동하다가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옥에 91년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해입니다. 왜 대단한 해냐면요, 당시에 지금 요즘 이제 영화에서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영화 주제 소재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바로 그때가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91년도가. 그래가지고 교도소마다 이 감옥마다 조폭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이방저방마다 하여간 예 무슨 파 두목 보스들이 이제 잔뜩 들어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당시에 91년도가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경대 열사 치사 사건 이후 91년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정확히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모두 11명의 예, 학생과 노동자들이 노태우 정권 타도 퇴진 요구하면서 이제 분신 항거하고 목숨을 잃고 이랬던 예, 바로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지만 예, 매일 저녁 그러니까 단식 농성을 했었고 그러면서 매일 저녁 6시면 예,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명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명서를 써요. 예. 그래가지고 뭐 91년 무슨 뭐 4월 29일 뭐 오늘의 뭐 대자보 그러니까 오늘의 성명서 뭐 해가 예, 노태우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뭐 군사독진 타도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좀 하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대협 진군가도 부르고 뭐 이물리한 행진곡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끝나고 나면 아유 막 조폭들이 막 박수를 치고 예, 그 노래를 따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전대협 진군가인데요. 예. 바보운주님 그 젊은이들 다 어디 가고 그 젊었던 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때 7월 5일날 그 서울시청 앞에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100만이 모여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영구차는 이제 광주를 향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가자 청와대로 하면서 외쳤을 때 페퍼퍼그 이른바 이제 시꺼먼 지랄탄 차가 막 빠바바바방 쏴갖고 그게 이제 유명한 영상물로 남았잖아요. 예. 이제 그 최루탄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의 군중이 흩어지는 그 모습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후에 훗날의 암울한 역사를 의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분들이 다 어디 갔나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보수화된 예, 50대가 60대 70대 이렇게 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 열의와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또 오늘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또 각각의 영역과 공간에서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 뭐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희망을 또 얘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요일날 이 9시 8분 예, 일요일 9시 8분이 이 시간에 예,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또 나누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40대가 돼서 가장이 되셔서 가정을 지키고 계실 겁니다. 아니 이제 지금 이분들이 50대가 대부분 많아요. 예, 요 전대협 노래 불렀던 분들은 예, 지금 40대보다는 50대가 많고 45살 미만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총련 세대죠. 예, 한총련 세대니까 그분들은 아마 전대협 진군가보다 한총련 세대 IMF에 명태되고 전교조로 탄압받고 민노총으로 탄압받고 일용직으로 간당간당한 지금인 듯.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국민들이 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사실상 거의 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하죠. 지금 이제 6,030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예, 내년의 최저임금이죠. 올해는 이제 6,030원이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1차 결렬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아마 이 시간부터 지금 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액수를 놓고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예전에는 올해 연봉 인상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가 사실은 언론의 관심이었고 국민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냐 4%냐 이런 게 이제 기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규직이 없어요. 예. 그냥 다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일용직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시급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은 시급으로 시작해서 시급으로 인생이 가는, 정말 이런 안타깝고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리 바보은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비정규직, 많은 분들이 참 비정규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하는데, 쉬운 해고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또 쉬운 해고를 하자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것이 또 좋다고 또 하니까 정말 현명한 투표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고, 주중에 쉬는 비정규직이구나. 정말 우리가 투표를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명박 정부는 우리 친일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겁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기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기구가, 많은 분들은 잘 이걸 구분을 못하는데,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기구였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니까 과거 친일파들의 친일 행위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누가 친일파인지에 대한 명단을 최초로 정리한 건데, 이것이 바로 모두 1005명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친일파, 공식적인 친일파는 그래서 1005명입니다. 1005명이에요. 친일파들이. 그렇게 해서 친일파들의 명단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 이제 그 명단을 보내면, 저희가 그 1005명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의 명의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의 친일 후손들에게 그 재산이 그대로 넘어와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조사해갖고, 조사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기속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보다 먼저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먼저 출범했기 때문에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나서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그 성경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 친일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닫은 날 어디를 갔냐면 바로 그 봉화마을로 내려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초에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당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전부가 다 같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돌베개, 묘에 가서, 이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 1005명의 명단을 정리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헌정을 하고 이제 의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동아일보가 참 나쁜 매체예요, 신문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봐라! 이 위원회가 누구의 위원회인지 이제 드러난 거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기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기네들 조사 끝나고 나니까 보고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헌정하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이 기구들을 전부 다 문을 닫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언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로 더 숨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언론이 방송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과대하고 확장해 갖고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성경윤 위원장이 나중에 다른 매체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자기네가 이제 위원회가 처음 출범을 할 때 청와대에 위원 임명식 위촉장을 받으러 갔을 때 전부 다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이제 다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티타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마치는 2010년도에는 제가 대통령이 있지 않다. 그쵸? 2007년도에 선거해갖고 바뀔 거니까 무조건. 2010년까지 조사를 할 거고. 그런데 그때라도 내가 비록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때라도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보고서 한 지만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냐라고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에 성경윤 위원장이, 예, 대통령님, 저희가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갔다가, 우리 대통령님 퇴임하셨지만 제가 갔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죠. 이명박 권력에 정말 집요하고 악랄한 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윤 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로 그때 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던 2005년도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졌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분들이 바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 묘에다가 헌정을 했던 게, 이게 이제 바로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모든 위원회들을 다 문을 닫게 한 계기가 바로 그 동아일보에서 썼던, 도대체 누구의 위원회인지 이제 확인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비록 대통령이 아니지만 보고서 하나만 갖다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보고서를 받고자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명박한테 그 보고서, 재산조사위원회 행적보고서를, 실적보고서를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됐고 오토바이 택배로 그냥 보내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토바이로 실려서 보고서는 청와대 민원실로 그냥 단순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이명박이 받는지 안 받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유승민 의원 아시죠? 이번에도 대구에서 또 무소속으로 또 당선이 됐어요.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말도 많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시에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박근혜하고 맞섰던, 맞선, 어쩌고 하면서 합리적 보수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 처음엔 참 저도 좋게 봤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어긴 부분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저희가 일했던 바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만들 때
예, 바로 그때에 끝까지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이 9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이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합리적 보수주의자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에서 얘기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예, 그런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단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죠.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누란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프랑스나, 예, 프랑스의 드골처럼, 예, 목숨을 그냥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나치에 대해서 끝까지 단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아주 작은 건데, 이것조차도 반대를 끝까지 했던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야만이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이명박이 강제로 그런 식으로 내쫓듯이 해갖고 문을 닫게 했다면, 세월호 특조위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또 박근혜가 문을 닫게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진실은 구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 9명이 그대로 있는데, 박근혜 권력 그냥 문 닫고 해산해라. 이명박 때 바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강제로 문 닫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죠.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리고 국민이 국민으로서 예우받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겠어요. 세월호 특조위 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하는 그 바로 세력이, 저는 세월호 사건의 바로 진짜 진범이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왜 박근혜 권력은 이렇게 문을 강제로 닫게 했느냐.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청와대 또 새누리당은 얘기하는 게, 이게 1년 6개월 활동하기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것이 작년 1월 1일 날 출범을 했으니, 그러니 1년 반이 되는 6월 30일 날이 활동기간 법적 종료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시행령이 만들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 구성도 돼 있지 않고 위원장도 없었잖아요. 1월 1일은 시행령만 만들어졌지 위원들이 하나도 구성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8월에야 이제 비로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조사관들이 채용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3월까지 기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것조차도 전무후무한 이야기와 주장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은 건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과거에 반민특위의 문 닫은 방식, 그때는 친일 경찰들이 권총 차고 들어와서 강제로 반민특위 조사관들의 권총과 그런 장구를 다 빼앗아 갖고 내쫓아버리고 문을, 예, 그 사무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해갖고 문을 닫게 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장근호님, 그건 몰랐네요. 좋게 봤는데 실망했어요. 예, 우리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일이 있는데,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 유승민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하세요? 망부님 방송. 망부님이 이 시간에 방송을 하나요? 일요일 날 몰랐네. 예. 원래는 내일이에요. 예, 원래는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요. 몸이 흉하다니. 왜, 아이디를 왜 이렇게 흉하게 하셨습니까? 몸이 흉하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내일 일정이 있어갖고 오늘 하루 땡겼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망부님이 방송을 하시는구나. 예. 몰랐습니다. 그래도 망부님 방송 팬이지만 고반장님 방송 봅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흉하다님 늘 고맙습니다.
바보 은주님, 이 나라가 국가는 맞나요? 국가는 맞는데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일, 이거였잖아요. 새누리당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하겠다라고 하는 제안,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호 대표는 분명히 새누리당이 그런 제안을 했다. 7시간 행적조사, 박근혜가 7시간 사고가 난 그날 뭘 했는지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합의해주겠다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다, 제안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거절했다라고 이제 밝혔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오리발을 내밀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새누리당의 그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이라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상호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끌어와갖고 얘기할 리는 없겠죠. 바로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이다. 박근혜의 7시간 행적조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저는 이것이 이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진실이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사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미디어 오늘과 여론조사 기관 SDI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했느냐?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 일정과 대응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7시간 조사, 이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의식 조사를 했답니다. 나온 답변 과반이 넘는 53.1%의 국민들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1.1%만이 조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시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가 될 때 이 41.1% 조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은 그 피해자들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뜻대로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조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피해가 생길 때 그럼 그분들은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근호님, 반대하는 사람이 41% 된다는 것이 놀랍네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관념적인 애국심. 저는 요즘 태국기를 여기다 배지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이 태극기 거는 사람들 보면 저는 무조건 차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애국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애국을 하는 겁니다. 애국이 뭡니까?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애국 세력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게 애국입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 특정 집단,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라든지 전두환이, 이런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대한민국을 유린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이에요. 정말로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두환이나 박정희에게 애국을 해서,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치 않습니까? 이 바보님 잠자는 시간 빼고 일했다더니, 바보원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시간 빼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쁜 놈은 뭐합니까? 도둑놈,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는 놈, 뭐합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 자기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열심히 일할까요? 남들 자는 시간에 담 넘어 들어와갖고 물건 훔쳐가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사람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두 종류의 일을 합니다. 뭐냐? 정말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소속의
일부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익되기 위해서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게 진짜 일인 거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7시간 행적조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게 이정현이가 KBS 보도국장한테 잠 못 자고 밤늦게까지 전화해갖고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 방송을 봤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방송 봤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그 방송 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망해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완용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죠? 열일곱팀님, 저것들 말대로 열심히 하고 터럭 하나 없이 깨끗하다라는 전제로 내가 만일 뭐라면 일수가 피한다. 그리고 당당하면 7시간 행정밖에 대금사간다. 못하는 건 당연히 구리다 하는 거죠. 저는 언제든 반드시 7시간 행적은 밝혀야 된다. 특히나 우리 김영민 PD, 제가 참 좋아하는 김영민 PD가 회사 이름이 7시간 행불, 7시간 행불이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민 PD 대단한 사람이에요. 7시간 행불, 회사 이름이 7시간 행불이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이름을 했어요. 로디키님,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7시간 행불 그네군요. 맞아요. 7시간 행불 그네가 회사 이름인 정말 대단한,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가 누굽니까, 김영민 PD. 그런, 정말, 꿈식이님, 조사 하나가 53%밖에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대단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과반 이상이. 맞아요.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그쵸?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저는 옳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네. 일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관련한 이야기를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장근호님이 1부 끝나니까 2부 시작하면 한번 주시고 1부 끝내니까 또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2부 2부 그때 그 사건 김일성 외삼촌 강진구 서운 취소 요구를 취소하라.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9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을 해서 그런가 아직도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보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을 좀 횟수를 좀 더 늘리고 한 주 한 번은 너무 적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한 주 한 번 하기도 제가 워낙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죠? 너무 바빠갖고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일만 그냥 붙잡고 하면은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일곰탱이 국민욕쟁이 김용민 새누리와 조중동 쓰레기가 사장을 하다가 까임방지권을 부여했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각 7월 3일 9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김일성 외삼촌 강진구 사건. 요즘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진석이군요. 강진석이글 강진구로 제가 잘못 썼군요. 강진석이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고 그 인연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박용진 이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박용진 더민주 국회의원하고 저하고는 재하단체에서부터 같이 일을 쭉 해왔습니다. 95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인연이 한 21년 정도 된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마을학교 일도 하고 뭐 하면 제가 후원도 계속 해왔고 뭐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라면서도 이제 계속 함께 뭐 저는 그 당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여하간 그 원해 갖고 제가 후원금은 냈었어요. 당원은 아니었지만 민주노동당 후원금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이제 이러저러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로드이키님 질차 했으니까 방송하시면 자주 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하시면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하신 이야기니까 저도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제 박용진 의원을 아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아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박용진 의원을 아끼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한번 생각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정치인 노무현 후보가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지지율이 1%였습니다. 1% 지지율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1%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4,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1% 지지율로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이제 출마를 선언했을 때 사실은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 같이 칠성판의 비애님 강북구 박용진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박용진 의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한 분이 저보고 노무현 캠프에 같이 가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정치판에 간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가서 딱히 그때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근데 뭐 지지율이 더 높았다 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았을 텐데 아니 1%밖에 안 되는데 뭘 가갖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인권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분은 가셔갖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 3급 부의사관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좋은 선배인데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빈소에 가서 굉장히 많이 저도 참 많이 울면서 보내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이제 시작한 노무현 후보가 그야말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당시에 누가 보든 이인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주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매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노사모라고 하는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말 드라마.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도 노무현 후보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마침내 그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경선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승기를 잡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이인재 쪽에서 처음에는 이거 봐라 하면서 좀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는데 77번째로 우리 별 팬클럽이 돼주신 우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리스본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7땡의 팬클럽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77번째 이제 100번째까지는 모두 23번 남으셨습니다. 그디어보님 감사합니다. 리스본님께서 77번째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노무현 후보가 너무 강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쪽에서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노무현 후보를 상대로 한 색깔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노무현 후보의 장인
이른바 권양순 여사의 어머니죠. 아니 아버지 장인어른이 과거 좌익 활동을 했다. 좌익 활동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좌익 활동을 한 장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연일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타던 노무현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최고 정점으로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주말에 바로 이제 경선이 시작되니까 모든 언론과 정치권들은 다 과연 이번 주에 노무현 후보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마침내 이제 단상에 노무현 후보가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들어설 때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의 입을 주목했죠. 과연 어떠한 말이 나올까?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노무현 후보의 일장 연설, 그 절절한 이야기 이거였습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던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는 사실은 이 장인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았답니다. 결혼할 때는 본 적은 없지만 같은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연설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죠.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히려 장인의 좌익 전력을 정면으로, 이 논란을 정면 승부로 맞서니까 더 높은 지지가 됐던 거고요. 연좌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는 옳지 않다,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후보를 지켜내는 것이 이 색깔론 연좌제에서 장인과 관련한, 본 적도 없는 이런 장인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후보는 이런 연좌제를 최초로 뚫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는 끝난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죠. 그런데 바로 그 연좌제 논쟁이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뜨거운 이슈로 세상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냐? 바로 외삼촌이 조카에 의한 연좌제로 바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훈처 박승춘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반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깠죠. 저희가 까고 공격했는데, 바로 이 박승춘이가 국가보훈처장을 하던 2012년도에 북한 김일성의 외삼촌이었던 강진석,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김일성의 외삼촌인지 모르고 이제 추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훈처를 강하기 싫다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더민주의 박용진 의원이었던 거죠. 더민주 박용진 의원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과 그 유가족을 보훈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서훈은 통일 때까지 유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진석의 경우 독립운동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장을 서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맞섰던 박순춘 보훈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라 했는데, 정말 세상 일
아이러니하고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박승춘이가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할 줄은 저도 몰랐고, 그리고 저와 오랜 인연과 지기인 우리 박용진,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뭐 적은데요. 뭐 사실상 뭐 나이가 많고 적은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한 살인데. 근데 하여간 저와 같이 굉장히 신뢰와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그 생각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박용진 의원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 관계를 더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우리 연좌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해 특정 범위의 다른 사람에게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예. 만약 이 불이익을 주는 게 이제 연좌제인 거죠. 한 사람의 죄에 의해서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이른바 이제 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나. 예.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이제 3대인데, 이 3대를 이른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볼 때 삼족을 멸하라. 반역을, 모욕을 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좌제가 우리나라에서, 사극에서 보면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연좌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때는 1894년, 이른바 갑오경장 때라고 합니다. 갑오경장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는 그 정책이 폐지된 게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연좌제도는 명나라 제도를 따라한 건데, 명나라 제도에 의하면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모반행위, 그러니까 뭐 나라를 치고 새로운 나라 왕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씨의 나라에서 뭐 김씨의 나라로, 박씨의 나라에서 뭐 이씨의 나라로 뭐 이렇게 하는, 왕씨의 나라에서 이제 이씨의 나라로 하는 이런 모반행위. 그리고 이 군주를 갈아치우는 거, 인조반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로 모대역제, 모대역. 예. 그리고 외국과 내통해서 본국을 도모하는 모반. 이건 이제 이완용 같은 이런 친일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런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만 이렇게 이제 정권을 이렇게 뭐 얻고 하는 이런 쿠데타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3명 이상 살인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먹으려고 살해했거나 독충이나 뱀 등을 이용해서 살해하거나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도 이 연좌제가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예, 3명 이상 죽이거나 사람을 먹으려고, 사람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식인종들이 있었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독충이나 뱀 등을 이용해서 살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연좌제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연좌제에서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삼족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나를 가리킨 거고, 그래서 결국 한 집안의 3대를 모두 죽인다는 뜻이 바로 이 연좌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에 따라서는 친가, 외가, 처가까지 하니까 이른바 구족을 멸하라라고 하면 바로 이 구족이 바로 이 친가, 외가, 처가의 3대를 다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연좌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1894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끝났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로는 끝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육사에 진학을 하고 싶었던 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과거 자익 전력이 있다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 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제 빨치산 출신이거든요. 소설가 이문열 씨가. 그래서 자기가 바로 빨치산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늘 공안경찰들에게 감시를 일가족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시받았던 것 때문에 그 상처와 고통들이 커갖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여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극보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소설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한 이런 변경이라든지 영웅시대라든지 이런 책을 써서 저도 굉장히 참 즐겨보고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런 레드 컴플렉스, 우리 덩다리 신호님 오셨네요. 예. 아유, 몸이 흉하다님, 78번째 팬클럽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고상만 라디오 국민TV 애청자이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리스본님. 어유, 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덩다리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78번째인데, 바로 이렇게, 이랬던 이제 그 연자제가,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1894년에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981년도에도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후에 5공화국을 출범하면서, 그때 사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다가 아예 이걸 못을 박습니다.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년 만에 바로 그 우리 박용진 의원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연자제 논란, 이거를 새누리가 아닌 수구 보수 세력도 아닌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2년도에 바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일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고 즉각적인 서운 취소를 요구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강진석은 어떤 인물이냐, 이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제 무장 독립운동 결사였던 백삼무 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군자금을 모으던 중에 체포돼서 무려 1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8년형을 실제로 복역을 했던, 그 당시에 그 일제가 독립군을 체포하면 최고로 많이 때렸던 게 17년이랍니다. 근데 이 17년이었는데 13년이군요. 13년을 선고받았군요. 12년이 아니라 17년인데 이분은 13년을 선고받은 분이니까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냐? 1942년에 그만 절명하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독립운동한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42년도에 해방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이 강진석이라는 분이 그 후에 사망하고 나서 8년 후에 조카가 일으킨 어떤 범죄, 한국전쟁의 동란의 문제, 이걸 일으켰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걸 묻기 위해서 이 외삼촌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데,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자제를 가지고 끌어와갖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잘못됐고요.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는 자가 독립운동의 어떤 내용을 끌어와서 허위로 서울을 받았다면 모를까. 이거는 정말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것이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 장인과 관련한 전력 문제로 연설을 통해서 반박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컷뉴스라고 하는 데에서 그걸 패러디해 갖고 이런 글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러한 연설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강진석이라고 하는 분도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제 조카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942년에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카가 전쟁을 일으키기 훨씬 전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동지들과 일제에 맞서 싸우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돼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낳지도 않은 조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훈장받을 자격이 있고 그대로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조카가 있는 사람은 훈장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처럼 박용진 의원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일가의 안락을 버리고 싸우고 끝내 목숨을 진짜로 잃은 분이 강진석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시절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용진 의원이 국민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방송이 또 2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은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고 많이 못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할 겁니다. 79번째 영원한 친노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9번째 팬클럽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친노요님, 영원한 친노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몸이 흉하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상산 짱 닉네임 바꿨어요. 몸이 흉하다 해서 잘하셨어요. 몸이 등연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가면 제일 먼저 들린 노래가 우리 방송이 시작할 때 들려드리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이 노래 우리나라 돌아올 때 2박 3일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만납시다 들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평화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멈춰진 기가 다시 거대한 배금을 내며 돌아가는 그 평화로운 통일의 세상을 원합니다. 남북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엔딩곡으로 이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본님, 역사 지식이 부족이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잘 바꾸셨다. 너무 서툴러서 어플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치성만의 메인님, 박용진 의원 김종인 옆에 붙어 다니더니 전면이 됐어요 라고 했는데 본인도 굉장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분이 있지만 아마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다운받게 좀 해주세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다가 1부와 2부 이야기들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본이 벌써 끝나는구나 하시군요 라고 했습니다. 2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는 2시간을 다 뭘로 얘기하나 싶고 끝나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방송 우리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바다숙부양님 고생하셨습니다. 열혈팬님 아이고 벌써 끝이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더알바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라고 하셨고요. 열혈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그러님 고반장 수고했어 라고 하셨고요. 리스본님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죠 라고 하셨고, 직공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오늘 방송 가장 길게 본 분 내일 제가 확인해 갖고 오늘 방송 제일 길게 본 분 2분을 골라서 별을 따다 구운 과자 2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가장 길게 보신 분 내일 제가 확인해 갖고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가서 확인해 갖고 2분한테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하은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80번째 팬클럽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근호님, 오늘 뭐 몇 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로디키님, 잘 듣고 갑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리스버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늘 고생이시는 우리, 예, 열검탱님, 늘 고맙고 감사하고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늘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예,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